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관동 8경까지 저희가 했었죠. 근데 오늘 공정원 선생님하고 이종원 선생님 지금 금강산 갔다 오셨다고. 지금 거기 계신다니까. 예, 금강산 언저리에 지금 계신 거죠. 금강산 품 아니죠, 사실 거기가. 아니,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금강산 콘도 하면 이름은 멋진데 10년 전에도 아주 쇠락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튼 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그 보통 우리가 지난주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금강산이라고 하면은 북쪽에만 금강산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과연 금강산이 북에만 금강산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12,000봉 중에서 7개 봉우리가 사실은 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이 지금의 그 강원도 고성군, 지금 북에서는 이제 금강군이라고 거기를 부르죠. 금강군에 있는 속해 있는 그 산인데, 이 고성군 전체적으로 설악산 위쪽으로 해서 이제 금강산이 전체적으로 펼쳐지는데, 남쪽에 7개 봉우리, 북쪽에 그 19,993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가 있는데, 인제군에 이제 향로봉, 삼봉, 동굴봉, 칠절봉, 신선봉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 화천의 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의 가칠봉, 우리 정영일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인제 갔다 오셨다는데 그 펀치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양구에 그 펀치볼을 북쪽으로 바라보면서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을지전망대, 그리고 좌측에 좀 더 높은 봉우리가 가칠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예요. 그래서 그 봉우리가 있고 한데, 혹자는 이제 인제 그 딴산을 빼고 인제 중봉을 집어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에 있는 봉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6개 봉우리가 있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금강산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이 남쪽에 있는 7개 봉우리가 합쳐져야지 하나의 금강산으로 확정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은 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도 있는 거고, 금강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게 절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야지 남과 북에 있는 금강산을 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그 공정원 선생님하고 이종원 선생님 거기 그 건봉사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게 금강산의 시작 지점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를 하냐, 이게 사실은 그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금강산의 시작 지점이 조금씩 그 틀리긴 한데, 우리가 보통 내금강 쪽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금강산을 가는 방법,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98년부터인가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배 타고 간다, 이게 기본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육로 관광이 되면서 속초에서 고성을 지나서 버스 타고 가는 그 길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역사에서 보면 금강산 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서울에서 출발을 했을 때 지금의 군사분계선 지역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아주 공교롭게. 왜 그 군사분계선이냐면은, 이 군사분계선 지역이 동서로 연결되는 추가령 구조곡이라고 하는, 그 우리 지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 산악 지역인 강원도 쪽으로 가면서 계속 산악 지역인데, 산악 지역 사이에서 계곡처럼 평지로 길이 쭉 열려져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는데, 그게 추가령 구조곡이라고 하는데, 이 추가령 구조곡이 경기도 연천에서부터 해갖고서는, 그러니까 동두천, 사실은 동두천부터 시작해서 연천, 그리고 강원도로 가면 철원, 그리고 그 화천, 양구를 지나서 금강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그 선조들은 보통 가는 길을 그쪽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철원 쪽에서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경원선을 타고 가다가 경원선이 철원에서 이제 분기가 되는데, 그 경원선은 말 그대로 원산까지 가는 거고, 철원에서 분기되는 게 금강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선을 타면은 바로 내금강 쪽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화천 쪽으로 해서 내금강으로 들어갔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갑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철원을 지나서. 그래서 이제 그 금강산 시작 지점을 양구에 가면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고진동 계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DMZ 안에 있거든요. 이 고진동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 양구에 가면 두타연이 있고 이목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길 지나서 이제 고진동 계곡이 나오는데 이 고진동 계곡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고진이잖아요. 이게 왜 고진이냐면은 우리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진감래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나서 그 끝이 그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고진감래에서 따와서 고진동 계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진동 계곡을 왜 고진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마지막 계곡인 거예요. 거기가 고진동이라고 하는 게 금강산을 가려면 산을 넘고 계곡들을 쭉 들어가서 지나쳐서 가야 되는데 고생 끝에 와서 이 고진동 계곡만 넘으면 금강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에 있는 고진동 계곡만 넘어가면 금강산이 시작이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고성 쪽에서부터 강원도 그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금강산의 시작 지점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 건봉산에 있는 건봉사를 금강산의 시작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서 그 건봉사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건봉사라고 하는 절에 보면은 그 현판이라 그러죠. 거기에 건봉사라고 쓴 게 아니라 금강산 건봉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선조분들은 건봉사에 딱 도착하면 아 이제 금강산에 다 왔다. 그래서 거기서 여장을 풀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의 시작점들은 군사분계선 그리고 그 남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산은 남과 북이 같이 합쳐졌을 때 이제 제대로 된 금강산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참여정부 때 금강산 관광을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관광공사에서 남북 그 연결 관광 계획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북에 있는 금강산과 남쪽에 있는 설악산을 연계하는 설악산 금강산 연계 관광 코스를 기획을 했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연구도 했었는데 이 설악산에도 금강산과 관련된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바위하고 흔들바위라고 하는 거죠. 이 흔들바위는 항상 그 금강산을 향해서 그러니까 조물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위들이 모여서 금강산 12,000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12,000개의 봉우리가 이쪽 강원도 고성에 있는 금강산 조물주가 만들고 있는 그 지역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 봉우리를 전부 다 심사를 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모아서 산을 하나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갖고서는 모든 전 세계 바위들이 그 조물주가 지정해준 그곳으로 하나둘씩 다 천천히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제 흔들바위는 가다가 설악산에서 멈춰서 갖고서는 조물주가 12,000개를 다 만들었다. 그래갖고서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오도 가도 못해갖고서는 설악산에 멈춰서 항상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그 금강산 가고 싶은 마음에 흔들거린다. 그래서 흔들바위가 된 거고. 그리고 울산바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 혹시 우리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고향이 울산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울산에서부터 온 거죠. 울산에서 아주 거대하고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조물주가 12,000개의 봉우리를 만드는구나. 나도 그 중에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신만만하게 올라가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설악산에서 잠깐 멈춰서 갖고서는 있는데 그 사이에 금강산이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고향인 울산으로도 가지 못하고 금강산도 가지 못하고 설악산에 멈춰서 그 울산바위가 됐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죠. 그 지금 그 설악산이 있는 속초죠. 고성 속초가 이제 설악산이 있는데 이 속초시의 속초도 사실 이 울산바위하고 연계 그 이름이 울산바위에서 유래된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울산바위를 울산에서 했을까 울산 현감이 그 고성 현감한테 야 이거는 우리 바위인데 니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가 세금을 내라. 그래갖고서는 세금을 내겠는데 그 속초 사람들은 울산바위가 속초에 있다 그래서 울산에다 세금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속초 현감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울산 현감한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떤 아주 어린 동자 꼬마가 나타나갖고서는 제가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울산바위에다가 지푸라기로 울산바위를 전체를 칭칭 동여맨 다음에 불을 붙였다 그래요. 불을 붙여갖고서는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쫙 탔겠죠.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해놓은 다음에 울산 현감을 불러서 속초에는 이 바위가 필요 없는데 니네 이 바위가 마음대로 왔으니까 이제 니네가 갖고 끌고 가라. 대신에 우리가 묶어놓은 그 끈을 그대로 사용해서 끌고 가라. 해갖고서는 울산 현감한테 얘기가 울산 현감 가보니까 그게 불이 난 거죠. 불이 나 있는 지푸라기 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이제 이름이 따와서 속초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산이라고 하는 게 속초, 고성에 걸쳐서 설악산하고도 참 연계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금강산을 볼 때 우리가 북쪽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쪽에도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하나둘씩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텔링이 남북의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실제 있었던 얘기고 실제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개발해서 가면 되고 우리가 이제 꼭 봐야 될 게 자, 저희가 금강산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게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죠. 금강산을 가고 싶어서 매번 흔들리는 그리고 금강산의 시작인 검봉사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임진왜란 때 사명당이 승병을 일으켰다. 근데 어디서 승병을 일으키냐? 금강산에 있는 사찰에서 승병을 일으켰다 그래요. 근데 그 금강산에 있는 사찰 이름이 뭐냐? 바로 금강산에 있는 그 절이 아니라 금강산의 시작점은 검봉산에 있는 이 검봉사에서 사명대사가 승병 6천여 명을 조직을 해서 그 승병을 만들고 교육을 시켰던 곳이 바로 이 검봉사입니다. 근데 이 검봉사라고 하는 절은 지금 참여정부 때 민통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민통선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흔적조차도 없었고 이 강원도 산악 지역에 있는 사찰들이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저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필이나 이런 국어책에 수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국어책에 나와 있는 수필 중에서 제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오대산 월정사하고 상원사 이야기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답이 없으니까는 근데 상원사하고 월정사가 불타서 없어진데 상원사는 원형 그대로 남고 월정사만 불탄 그 이야기가 국어책에 나옵니다. 그처럼 이제 전쟁 당시에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에 의해서 군사작전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강원도에 있는 거의 대부분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경기도에 있는 연천에 가면 심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큰 사찰이고 중요한 사찰인데 거기도 불타서 없어졌고 근데 이런 절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검봉사도 불타서 없어지고 더군다나 민통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검봉사가 다시 중건되질 못해버렸어요. 근데 이 검봉사라고 하는 사찰은 얼마나 중요한 사찰이었냐면 강원도에서 가장 큰 사찰이 검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강원도 그러면은 강원도에서 잘 알고 있는 사찰, 절집 그러면은 보통 많이 아시는 게 낙산사. 그리고 우리 정영일 사회자님께서 인제 가셨다가 거기서 1시간 거리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지냈다고 하는 백담사를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낙산사와 백담사가 바로 이 검봉사의 말사였어요. 검봉사가 대장절이고 그 밑에 있는 절이 설악산의 백담사 양양에 있는 낙산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절이죠. 왜 큰 절이냐 이게. 여기에는
건봉사에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셔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삼보사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스님들을 가리키는 곳, 그리고 그 불경이 있는 곳, 그래서 해인사가 불경이 있죠. 그리고 그 송강사가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사찰이죠. 그래서 승보사찰이라고 하고, 법보사찰이라고 그 해인사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사의 통도사,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죠. 그래서 그 3대 사찰이라 그러는데, 이 3대 사찰과 더불어 4대 사찰이 바로 건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었는데, 이 절이 안타깝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폐허가 돼버린 거죠. 폐허가 됐는데, 지금 여기 그 사진에 보시면은 불이문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불이문이라고 쓰여 있는데, 둘이 아닌 하나, 하나가 아닌 둘, 이런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불이문 자체에 담겨 있는 듯이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통일을 어떻게 보면 예언을 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신기한 게 그 건봉사에서 유일하게 전쟁 때 소실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문이 바로 이 불이문입니다. 좀 재미있는 연설을 갖고 있는데, 이 건봉사의 시작은 신라 법흥왕 때 보통 그 만들어 아도화상에서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라는 기록이 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있지만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건봉사에서 많이 유명해진 거는 1800명 정도가 참여했던 그 옛날 신라 시대 때 1800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도 우리 요즘에 집회도 1000명 넘기기 굉장히 힘든데, 당시에 1800명이라 그러면 거의 한 마을 정도가 오는 그 거대한 규모인데, 그 만일회를 이 건봉사에서 열었는데, 이 1800명이 모여서 그 법회를 했던 만일회가 우리나라 만일회의 첫 시작이 됐던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만들어서 계속 오다가 고려 시대 때서 나홍화상이 그 중건을 하면서 새롭게 절을 더 크게 만들면서 지금의 건봉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조선 시대 때는 세조가 여기에 행차해서 자신을 그 보살피는 원당으로 이 건봉사를 지정을 해갖고서는 그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찰로 그렇게 지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초기에는 발전하다가 조선 중기 때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임진왜란 때 그 사명당이 서산대사는 이제 그 묘양산에서 이제 그 승병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제지했던 사명대사가 바로 이 금강산의 시작인 건봉사에서 승병 6,000명을 훈련시키면서 일으켜서 그 사명당에 의해서 조선 중기 이후에도 사실 조선 초기에는 불교가 굉장히 좀 많이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았었는데, 조선 중기 후기 들어오면서 그 불교가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는데, 사명당이 그 승병을 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조선 중기 이후에도 굉장히 보호를 받으면서 날로 번창했던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고즈넉해요. 그리고 예전에 불타서 그 없어진 그 기단석들만 쭉 남겨진데, 그 기단만 보더라도 야, 이 절이 얼마나 컸는지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사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요 사진이 자세히 보시면 저 뒤에 엄청나게 많은 절들이 그 건물들이 보이시게 거의 그 한 마을 정도 단위 되는 그런 그 건물들이 뒤에 기와집들이 쭉 보이는데, 저 건물 전체가 바로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인데 그 건봉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봉사 가서 보시면 대웅전, 그리고 불이문 지나서, 불이문 전에는 이제 부도밭이죠. 부도밭이 있고, 그리고 부도밭 지나면 불이문이 나오고, 그리고 불이문에서 좀 올라가면은 그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위쪽에 건물이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최근에는 이 건봉사를 참여정부 이후에 여기가 민통선 안쪽이었다가, 민통선 안쪽에 있을 때는 예전에는 그
뭐로 사용했냐면 군인들 군 법당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이었는데 슬라이드 쇼 전체 화면으로 하면 좋겠네요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뭘 눌러야 될지를 지금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슬라이드 쇼로 해서 전체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예, 화면 우측 하단에 쭉 내려가시면 마우스 조금 더 내리면 예, 82%라고 나와 있는 애 있죠? 예, 83. 그 왼쪽에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아이콘을 누르면 슬라이드 쇼입니다. 예. 이게 왜 안 되지? 82%라는 숫자 82%라는 숫자요. 우측 하단으로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 하단 여기요. 82%라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 왼쪽에 있는 그 아이콘 왼쪽에 있는 아이콘 그거 말고 그거 취소하시고요. 예. 그건 취소하시고 그 82%의 옆에 왼쪽에, 그거입니다. 예. 그거 예.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됩니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절이 컸다라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이 건봉사를 다시 고성군에서 이 건봉사를 다시 중건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과거 옛 모습을 아마 조금씩 볼 수 있고 건봉사를 가시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전통의 한옥 지붕의 기와집들이 쭉 펼쳐져 있어서 금강산과 절묘하게 얽힌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볼 수가 있으세요. 저는 기회 되시면 그리고 제가 민통선 지역, DMZ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 번 갔다 왔다.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왔는데 또 갈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봉사도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한 번씩은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같은 건봉사인데 봄에 보는 건봉사, 그리고 여름에 보는 건봉사, 가을에 보는 건봉사, 겨울에 보는 건봉사 이게 완전히 틀려져요. 아니 그 계절에 따라서 하얗게 눈이 온 날 이 산에 이제 나무가 침엽수긴 하지만은 푸른 나무가 다 없어지고 거기에 하얀 눈이 쌓여 있고 사찰이 딱 있으면은 그 모습이 정말 주변은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가을에 가면은 드문드문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들. 봄에 가면 이제 파릇파릇하게 새싹들이 돋아나면서 꽃이 피어 있고 그 사이에 붙여 있는 사찰. 여름에 가면은 무성하게 자란 수풀들과 함께 모여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현재 건봉사에 중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건봉사 금강산 대웅전 있는 요 대웅전 쪽으로 넘어가는 요 앞에 지금 아까 사진에 보면 사람이 둘이 서 있는데 요 안에 이제 금천이라고 하는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보통 이 개울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금천이라고 하는 개울이 흐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찰에 가면 이 금천이 흐르고 있고 대웅전 앞쪽으로 보통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왕릉 그리고 왕궁에 가면은 궁궐에 가면은 이런 금천이 흐르는데 이 금천은 몸을 씻으라는 의미의 몸을 씻으라는 건데 이제 몸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나 높은 분들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씻으라는 의미에서 금천을 놔두고 그 위에다 다리를 놓는데 그걸 보통 금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칭 금천교라고 하고 그 지역에 따라 거기 이름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 금천교를 넘어갈 때 그 개울에서 개천에서 흐르는 그 소리도 굉장히 청아하게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우리들의 통일을 위해